근데 보통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형사 고소잖아요. 네. 사기 피해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아니면 유죄 판결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어요. 힘들게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사람이 행위 당시 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속였어야 성립하는 게 사기의 범죄인데, 이럴 때 이 사람의 어떤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어떤 뭐 계약이나 아니면 기망행위 할 당시에 이 사람이 그만큼의 어떠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자산의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런 여부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란 말이죠. 그럼 말 그대로 기망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판단받을 땐 이 사람의 변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사기죄가 성립을 했다라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 이 사람에게는 사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급할 돈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현실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기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사실 변제 자력이 없다라는 게 전제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죄 판결이 나와도 사실상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해를 하시잖아요. 네. 내가 이제 피해자인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내가 승소했는데 나 왜 돈을 못 받냐, 내가 이거 왜 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형사 판결이 가지는 의미, 형사 재판의 과정, 이 절차가 가지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기죄에서는 어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기의 행위를 했는지,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고 이거에 처벌받는 행위들을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게 형사재판이라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고소한 아니면 민사 청구한 사람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초점을 맞춰서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아예 다른 재판의 종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형사 판결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범죄자야? 사기꾼 맞아? 사기죄를 저지른 게 맞아?를 판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피해자한테 금전의 회복을 해주는 거는 형사 절차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나 이런 것들을 판사님들이 고려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의 목적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를 뭐 형사 절차에서 회복을 해준다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뭐 변호사를 고용을 하든 선임을 하든 내가 직접 하든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유죄 판결도 나왔는데 뭐 합의도 안 되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는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사 판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회복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배상명령 신청 제도는 제가 뭐 받아들여진 경우들을 많이 보진 못한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고, 특정되지 않았을 때 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기에는 재판부에서는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명확한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사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1대1로 이루어진 뭐 사기 범죄고 금액도 1회, 2회성으로 돈을 명확하게 얼마를 딱 입치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둘간의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지인 간에 발생을 하면 그 둘 간에는 금전 거래가 엄청 많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모르는 사람 간에 발생을 하더라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형사 피해금으로 특정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그 범죄 금액 정도로는 특정이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피해자한테 민사적인 채권까지 부여할 만큼 입증이 됐냐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형사 재판에서 판사님들이 이 민사적인 부분까지 다 검증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배상명령 신청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사소송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사소송을 갈 수밖에 없죠. 형사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증거가 있다면 사실상 민사소송은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죠. 그렇죠. 민사소송을 이기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형사 고소도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왔는데 네. 내가 민사소송을 또 해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입증은 될 수 있는데 승소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사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건 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 가해자들이 이 재산을 미리 뭐 딴 데로 빼돌렸다거나 미리 이미 다 사용했다거나 이 사람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거나 내 받은 돈을 어디 다른 데 이체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민사소송을 이겨도 이 집행할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기 가해자들이 형사에서 예를 들어 합의가 안 되고 형사 절차가 이제 끝나고 유죄 판결이 딱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자기가 사기 쳤던 금액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상 거의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고 형사가 끝나는 순간 민사에서 내가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패소했어요. 2천만 원 패소했으면 내가 스스로 그래 나 잘못했고 2천만 원 패소했으니까 2천만 원 내가 줄게 라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예. 보통의 사기 가해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강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대부분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는데 사기 고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피해자분들도 알고 이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좀 오늘 현실적인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자산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할 때 민사 소송을 걸면서 보전 절차, 가압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면서 시작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민사소송 걸 때 대여금이나 이런 거 청구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대여금 청구로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파산 회생 신청하면 이 파산 회생 채권에 여기 산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급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사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걸어야 이거를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까지 확정이 되면 이 채권은 이 회생 파산 채권에 사입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회생을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 이제 넣지 않는 게 우리 법이고, 반면 일반 대여금이나 일반 민사채권은 파산회생을 하면 거기에 다 산입이 돼가지고 뭐 70% 80% 삭감돼버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민사를 동시에 하시더라도 반드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거셔야지, 아직 형사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대여금이나 이런 걸로 걸어버리시면 나중에 이제 파산회생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하고 있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가 유독 피해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결과가 유죄 판결이 어떻게 보면 나온 것이 잘 나온 거지만 맞습니다. 그 결과에서 만족을 하기보다는 허탈해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기죄라는 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범죄 행위예요. 그 사람이 평생 모아놓은 돈, 그리고 내가 은퇴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돈, 이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외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없어요. 이 사람 범죄자 된 거 알겠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다음 내가 회복이 돼야지. 네. 라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실이 그 금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게 저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서 괴리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좀 허탈감도 느껴지고 해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뭐 고소인 분들, 피해자분들이 되게 좀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형량을 되게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국민법 감정과 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법의 체제나 제도도 같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돼서 금전을 회복하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형사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내가 합의를 하는 게 나은지나 이런 좀 현실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나 있는데 이게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온 지인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지났을 때 그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 그 지인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고 기다리다 보면 적정한 때를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평생 그렇게 의심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